대담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저는 1989년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는 제1부속실장, 퇴임 후에는 퇴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사상과 정책을 개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주민주화 항쟁부터 87년 서울의 봄까지 서울의 봄과 김대중의 겨울, 우리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열망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회복됐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영화 서울의 봄은 11.6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부터 두 달 뒤 전두환 신군부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1차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그렸잖아요. 서울의 봄이 젊은 세대들은 좀 아직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12.6으로 이제 그 김재규 정보부장한테 시해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보안사령관을 했던 전두환이가 12.12로 이제 군사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박정희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텐데 그 군사쿠데타를 또 일으키는 바람에 그 1980년 봄이 그 따뜻한 봄이 아니고 아주 살벌한 그런 봄으로 와서 그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그 광주 비극까지 생겼던 거죠. 그 전체를 보통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광주에서 시민 시위 또 대학생 시위가 발발하게 된 과정은 전두환 신군부의 저항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김대중 체포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 자택에서 계엄사 군인들에 의해서 연행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뒤에가 바로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희생이 많다면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수백 명? 그때까지 거의 조금만 알고 계시고 신문도 그 맞으면 얼마나 희생됐는지 그건 자세히 안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광주에서 그런 항쟁이 일어났다는 것만 나왔을 뿐이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른바 지금 우리 이해찬 대표님도 그때 일종 공범이죠. 그렇죠. 같이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왜 이런 조작이 일어났습니까? 광주에서 이제 그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항쟁의 배후를 김대중으로 이제 몰고 서울의 학생들 데모 배우도 또 김대중으로 몰고 그렇게 모는 게 제대로 이제 맞으면 기획이죠. 내라는 모로 치면은 몰고 갔는데 잘 안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은 내라는 모는 그 사형이 안 돼요. 최고형이 무기예요, 무기. 근데 사형을 시키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했던 한민통이라는 조직이 있어서요. 한민통 조직 활동을 일본에서 한 거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은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사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이학봉, 당시 전두환을 이어서 신복이죠. 합동수사단장을 했던 그렇죠. 이학봉이 저 김대중 대통령 그 취재실로 찾아와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판은 앞으로 이거는 계엄 재판은 요식 절차다. 협력하면 살려주고 협력 안 하면 당신 못 살아난다. 협력하면은 뭐 대통령만 빼고는 한 자리 해주겠다까지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학봉이가 그때 중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합동수사본부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실무 팀장이죠, 맞아요, 이학봉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육군교도소 있을 적에 와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걸어가지고. 그걸 제가 재판장에서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아 이걸 나를 사용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실제로 이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광주에서 저렇게 큰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당시 미국의 움직임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는 주요 지도자들이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는 압력을 또는 그 호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미국의 당시 머스크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했고 켄셔 독일의 외상 지미 카터 대통령, 도널드 그레그 당시에 한국 CIA 지부장 하다가 일본에 가 계십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카 서독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성명을 내고 한국에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미국 내 많은 우리 재미 교포 사회가 있었잖아요. 한국의 민주화를 기원한 지금으로 치면 촛불 집회 같은 걸 하면서 한국 소식 신문을 내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주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수 신분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그때 당부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무기징역을 살아니까 못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징역 살고 나가니까 나라를 민주화를 끝까지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예,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무기수 신분으로 이제 청주교도소로 가서 그때 한 달에 한 번 가족들한테 편지를 써서 해줬대요. 그 편지가 바로 제가 똑같이 생긴 사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봉합엽서. 그게 이렇게 A4지만한 보다 좀 작아요. 앞뒤면이 있는데 옥중에서의 생각, 또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한국의 역사, 세계를 보는 시각, 철학, 문학, 그 다음에 본인의 신앙 고백, 가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다 담은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29통을 밖으로 내보냈죠. 그게 묶여서 책으로 나온 게 지금 김대중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운동을 받는 군사법정에서도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 최후 진술하셨죠. 예, 심정의 최후 진술을 하셨고 또 평생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국민통합을 이야기해요.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통합, 화해와 용서의 정신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통합은 어떤 이념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IMF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그 통합 또는 단합을 주도하셨는데 그 국민 통합 정신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IMF가 막 우리나라 금리를 막 자꾸 올려가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때 실업자가 막 1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금모으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새마을 분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나중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톤당 1억 불입니다. 금이 그 당시 가격으로 말하면은. 근데 250톤이 모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떻게 금을 250톤이나 모아가지고 250억 불을 만들 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단기 외채를 장기적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부도날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 통합 중에서 제일 큰 통합인
남북 관계 아닙니까? 예?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 국제적인 관계를 잘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제가 모시고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79년부터 알게 돼가지고 2009년 서거 하실 때까지 약 한 30년 이렇게 모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람 차원은 넘어서 쓰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미래에서 온 지도자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25살 청년 때 김대중 비서로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은 신문만 스크랩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보비서를 하면서 그분의 연설문도 다듬고 이제 말씀이나 생각들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게 되죠. 청와대에서는 이제 부속실장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만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대중 시대 때 한류혁명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의 지금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김대중 시절 때 한류 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IT 혁명도 김대중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망이 김대중 때 이른바 정보 고속도로가 세워진 거죠. 제안이 있으셨죠. 예. 그 결과로 지금 우리 모바일 혁명, 또 한국의 IT 혁명, 한류 혁명이 이제 꽃피우게 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 환경들하고 김대중의 정신, 철학, 정책과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가령 이제 주라기 공원을 예를 들으시면서 이런 영화를 좋은 영화를 잘 한 편 만들면은 그 자동차 100만 대를 파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이익이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문화가 나오는 거고, 왜냐면 민주화가 돼야 막 코미디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미래를 읽으신 대통령이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3대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이것이 3대 위기인데 실제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민생 위기, 국가 안보 위기가 너무나도 후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인이자 대통령 김대중을 민주당은 어떻게 계승하면 좋겠습니까? 55년에 창당을 해서 당의 근본적인 방향과 철학 이걸 잡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잡으셨고, 국민 통합, 남북 화해, 아까 말한 기초복지제도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교류를 하고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을 당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서울의 봄과 김대중 주제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사 되돌아봤습니다. 1980년에 서울을 보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의 겨울, 대한민국의 겨울로 이어졌지만 87년 다시 전두환 철권 독재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의지로 무너졌습니다. 독재의 총칼보다 민주주의가 힘이 셉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민주당이 보다 더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평화를 회복하는 대회복의 반전을 올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주년을 맞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또 생각이실 거고 예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